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한 지 4년 차 되는 여성입니다. 제 이혼 사유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참았던 이유는 쪼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이해를 해드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아들만 보며 사신 분이니 저럴 만도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게 마음 먹었던 것들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잘못하신 건 맞지만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엔 다 맞춰드리고 참아드렸었지만 결국엔 저도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남편과 살았던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어쩌면 저는 남편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살았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도 요즘 며느리이긴 했었죠. 그런데 완전히 말뿐인 그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셨던 시어머니셨어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하고는 남편이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정폭력 때문에 참다 참다 남편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친정으로 도망을 가셨는데 가부장적이었던 외할아버지께서 다시 시어머니를 내쫓으셨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연고 없는 수도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모진 고생을 하셨고 처음엔 시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아버지에게 사는 곳을 들키게 되고 난리가 났다가 결국엔 용기를 내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혼까지는 하실 생각이 없으셨었는데 시어머니는 오직 남편을 위해 용기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도망자 신세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독했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일 끝내고 집에 왔는데 아니 글쎄 문 앞에 그 사람이 턱 하고 서 있지 뭐야. 나는 저승사자가 왔는 줄 알았다니까. 결국 또 난리가 났고 보통 난리도 아니었었지.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어. 나중에 알았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아들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 나는 아들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었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야. 정말 나는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사람이거든.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으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 같죠? 실제로 처음엔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라고 해봤자 한 석 달 지났을까요? 며느리 들이니 욕심이 좀 생기시나 보더라고요. 우선 말투부터 변하시더군요. 사근사근하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명령조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듣는 저는 참으로 거북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들에게 궁금하신 것도 제게 전화를 걸어 물어오셨고 만일 제가 당신이 알고 싶은 그 이슈에 대해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야단을 치시고 혹은 아들과 의견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제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야단거리가 되고 궁금해도 걱정이 되어도 다퉈도 당신 아들과 직접 통화를 하시거나 해결을 하시면 될 터인데 꼭 저를 통하려 하시더군요. 저는 며느리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은 바쁘니까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며느님들 그리고 시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기분이 들면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거신 경험 대부분 다들 있으시죠? 며느님들도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참으로 많으시죠? 이게 참 괴롭더라고요. 또한 처음과 달리 아들 부부가 잘 되면 잘 살고 있으면 저와 아들의 덕이 아닌 나중에 모든 것이 아들 덕이 되더라고요. 제 것도 아들 것, 제 덕도 아들 덕.
그날도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만 하셨을 것이고 제게 용건을 말하고자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왜 전화를 안 받니? 지금 바쁘다니? 네? 저야 모르죠. 바쁘니까 전화를 안 받겠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다른 부부들은 자주 카톡한다고 하는데 니들은 안 그러니? 우리 아들이 지금 뭐 하는지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부부라고 해서 모든 동선을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 때 더 자주 연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카톡을 자주 안 하는 것도 야단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내 어쩔 수 없이 제게 용건을 말하는 것처럼 제게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호텔 말이야? 그 강원도에 있는 호텔. 거기 싸게 묵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들한테 얘기해서 거기 예약 좀 잡아달라고 해라. 나 친구들이랑 갈 예정인데 그 호텔 얘기하니까 아들 덕 좀 보자고 다들 그러더라. 그 강원도의 호텔. 지금도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고 홈쇼핑이 또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그 호텔은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호텔 개장 시 저와 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평생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신 곳이거든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아들 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약도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당신 아들과는 아예 상관없는 곳인데 말이죠. 아, 어머니, 거기는 저와 아는 곳이라서요. 제가 연락을 해야 해요. 아유, 뭐 네가 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 친구들이 널 아냐? 우리 아들을 더 잘 알지? 다들 그냥 아들 덕이라고 하면 알아들으니까 그리 말을 하는 거지. 거기 예약 좀 해줘. 지난번 아들 말 들어보니까 말만 하면 바로 객실 잡아준다며. 나도 덕 좀 보자. 우리 아들 덕. 어머닌 절대로 아들 내외 혹은 아들 부부의 덕이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들어온 경우였는데도 아들 집, 결혼하고 친정에서 증여받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재개발이 추진되자 그것도 아들 집, 그리고 제 명의로 차를 사도 아들 차, 며느리인 제 덕을 보는 건데도 아들 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 제 덕인데도 아들 덕이라고 하시고 남편 명의의 집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이지 그 당시 저희 부부의 집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차도 그렇습니다. 제 사업자 명의로 차를 샀고 운전할 일 저보다 남편이 더 많으니 남편이 끌고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 차도 제 명의예요. 그런데도 아들 차, 아들 차, 아들 집, 아들 집. 왜 저렇게 아들 아들 거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 집이 이렇다. 이 집 말고도 우리 아들 집이 또 있는데 거기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재개발 들어가는 집도 제 집입니다. 처음에 능력 좋은 며느리 들여 너무 좋다 했었는데 결국엔 다 당신 아들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쪼잔하게 하나하나 대응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선을 제대로 넘더군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말이죠. 제가 다 이해를 해드리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시어머니의 그 어리석은 자랑과 욕심이 어떤 파국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렇게 잘하는 아들인데 왜 당신을 모시고 살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또 그러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예 마음을 먹으셨는지 저와 결판을 내려 하시더군요.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 내 친구들이 자꾸 묻는다고. 왜 아들이랑 살지 않냐고. 저는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엄마를 모시지 않냐고 계속 묻더니
결국엔 이 여편네들이 우리 아들을 나쁜 아들로 몰아가더라고. 하여튼 여편네들 부러우니깐. 욕을 하든 말든 뭐 집안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누가 함께 사나요? 같이 사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나 우리 아들 욕먹는 거 싫다.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 우리 아들은 나랑 살고 싶은데 네가 나랑 살기 싫어 그런 건데 왜 우리 아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고. 안 그러니? 거의 자포자기 느낌으로 그럼 며느리가 싫어해서 모시고 살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라 했죠. 우리 아들은 그러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아들이 네 말만 듣는 줄 알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다들 우리 아들이 너 잡고 사는 줄 아는데 나 우리 아들 욕먹이기 싫어? 그냥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어. 이 옆편 애들이 나를 잡았는지 방금 전에도 나한테 전화해서 얼른 아들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 있지? 나를 잡았어. 이 옆편 애들이. 합가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먹으셨는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 아들 집.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왜 당당하게 요구 못하냐고 하더라? 아들 편히 봐주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말 안 하면 때 놓친다고 하는데 그냥 옆편 애들 말 들어야겠어. 그리고 멀쩡한 우리 아들 욕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아들 집이 아닙니다. 제 집이에요. 하다 이젠 저런 식으로 합가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 했어요. 아들 집에서 아들이랑 사시라고.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게 맞는 것 같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그 말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뭐? 뭐를? 지금 어머니 아들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냥 어머니 거기 계세요. 멀쩡하고 엄마한테 잘하는 그 아드님을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뭐라고? 너 지금 웃으며 얘기하는 거니? 어? 기뻐서 웃음이 나는데요? 그놈의 아들집, 아들집. 어머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아들집이 아니고요. 제 집이에요. 며느리 집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차? 그거 어머니 아들차 아니에요. 며느리 차라고요. 왜 제 것이 어머니 아들 것이 됩니까? 제 거라고요. 제 명의라고요. 어머니 아들 집은 지금 어머니가 엉덩이 깔고 있는 그 집이니까 더 욕먹기 전에 돌려보낼게요. 죄다 어머니 아들 덕이죠? 이제 한번 보세요. 어머니 아들 덕이 얼마나 대단한지. 셀프 공치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마운 줄 모르는 어머니, 며느리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 아들 덕보며 우리 아들 거, 우리 아들 거 하시며 사세요. 저런 행동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지 저희 시어머니는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긴 했지만 분명 남편의 책임이 가장 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앞에선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걸까라고 말을 하지만 항상 말끝엔 그런데 말야 라는 말이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모든 것이 아들 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남편은 아니야 우리 와이프 덕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별것 아니지 않냐고. 앞으로 자신이 제대로 중재를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 중 느낀 건 시어머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잠시 조심들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금방 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떠벌렸던 아들 덕 보시라고 남편이란 사람 자기 명의의 집으로 돌려보내줬고 현실 파악된 시어머니 경악을 하시더군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리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열심히 홀로서기를 하며 온전히 저 혼자 제 덕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할 순 없어요. 시어머니의 언행들은 결국 모든 것 다 잃고 그제서야 후회가 된다라고 말을 했던 그들을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하지. 없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 참 어리석은 무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취급 제대로 당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5년의 교제 기간을 거쳤습니다. 5년 동안 만나면서 딱 2번 헤어지자 말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저를 잡아서 그 마음에 동해 헤어지지 못했었죠. 지금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지만 맞습니다. 그때 헤어졌어야 했어요. 우선 참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웃기긴 한데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처음에 저와 남자친구의 교제를 반대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학벌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남자친구는 인서울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나가는 듯이 남자의 누나라는 사람이 제게 말을 했었는데 2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의 누나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첫 만남에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지방대라며?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 다 인서울이거든? 나는 동생이 지방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는데 좀 의외네. 아빠는 아직 모르시는데 우리 엄만 알고 있거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던데? 혹시 인서울로 뛸 생각은 없니? 요즘엔 직장 다니면서 다들 대학원 다닌다고 하던데. 너는 그럴 생각 없어? 네, 없어요. 그래? 없어? 지방대에 대한 울분이 없나 보네. 직장이 괜찮으니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가 학벌이 좀 예민하거든? 지금 우리 남편도 나보다 학벌이 딸려서 결국엔 대학원 갔거든. 지금 엄마가 은근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줘. 나는 동생이 아무 문제 없이 연애를 이어나갔으면 해서 말해주는 것뿐이니까. 말씀은 감사한데요. 말씀대로 직장 탄탄하고 필요하다면 공부를 다시 하겠지만 남자 집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할 생각은 없어요. 언니 남편 되시는 분은 엄청 잘 보이고 싶으셨나 보네요. 아니면 언니를 그 정도로 사랑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사람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나름 제게 프라이드가 있었던 저는 그 누나라는 사람에게 쏘아 붙였고 사실 그 말 들었을 때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말했던 건 맞아요. 쌍방으로 좋은 인상 서로 가지지 못한 채 그날 만남은 끝이 났는데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너랑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붙잡았죠. 자기야, 누나 말을 뭐하러 신경을 써? 나는 자기가 더 심하게 말을 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자기 부모님 이야기하지 그랬어? 우리 엄마 아버지 고졸이셔. 자기 부모님은 다 대학 나오셨잖아. 평소에 잘 쏘는 사람이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대꾸라지.
왜 그 말을 안 했어? 자기야, 이런 걸로 우리가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누나 결혼한 사람이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남동생 가진 누나의 헛바람이야. 결혼한 누나인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나는 엄마한테 그런 말 듣지도 못했다. 누나가 거짓말하는 거일 거야. 우리 엄마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남자친구 말처럼 저희 부모님은 대졸 출신이십니다. 그러게요. 그걸 이야기할 걸 그랬네요. 그리고 듣고 보니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여자 때문에 게다가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한 번 남자의 말에 동해서 헤어짐을 다시 거둬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땐 결국엔 제가 말을 들어주긴 했는데 저는 현재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때는 바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 있었던 때였었고요. 당시 기억나시죠? 아주 먼 옛날일 같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제한적이었었다라는 것을.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두통으로 인해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처음엔 단순 두통으로 내원을 하신 거였기 때문에 입원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두통 말고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입원을 하시는데 이때 일이 하나 생기게 되죠. 당시의 면회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보호자가 상주를 하려면 꼭 검사를 받았어야 했고 병원 내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우 타이트하게 보호자를 관리하던 때였었죠. 1인실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인실을 사용하다 보니 결국엔 남자친구의 누나가 병원에 상주를 하기로 했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검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를 케어해야 하는데 말이죠. 인상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저는 남자친구 누나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제 오는 것이냐고요. 오늘 입원을 해야 하니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보호자의 누나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했는데 갑자기 제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는 겁니다. 야, 니네 병원이라며. 지금 너 나랑 장난해? 결혼하고 가정 있는 내가 어떻게 가니? 그리고 단순 두통이라며. 그거 가지고 입원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니? 저기요. 심한 두통이어서 MRI 찍어야 하고요. 일부러 입원장을 내는 배려를 한 겁니다. 얼른 오세요. 그리고 어머니 혈액 검사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정밀 검사를 해본다고 하니 얼른 상주하실 보호자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언니도 검사를 하셔야 하니까 적어도 1시 전엔 오셔야 합니다. 어디서 명령질이야? 나 못 가. 니네 병원이니까 네가 케어하면 되겠네. 너는 병원 직원이니까 마음대로 병실 드나들 수 있잖아? 야, 너가 해. 그렇게 잘난 네가. 저 여자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고 더 이상 더러워서 못 참겠다고 헤어지자 했죠. 그때도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며 자신의 누나 욕을 했고 결국 제가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혈액 문제는 단순 철분 부족이었고 약을 복용하는 데 끝이 났지만 총 이틀을 입원해 계시는 동안 남자친구의 어머니 수발은 제가 들었어야만 했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인 남자친구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누나라는 사람은 올 생각도 없어 보이고 내가 왜 그런 짓까지 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었으니까. 그렇게 2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꾸준히 연애를 이어갔고 평범하게 소소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씩 우리의 앞에 결혼이라는 숙제가 놓아졌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일이 발생하게 되죠. 병원에서 일을 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바로 지인들의 병원을 이용하는데 좀 편하고자 제게 부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다른 건 다 괜찮았었는데 단 한 사람, 바로 남자친구 누나의 선 넘는 행동 때문에 곤란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니 아마도 더 편해진 듯 했어요. 자기의 아이들 병원 진료 예약 부탁하는 건 다반사였고 하물며 첫째에는 병원에 데려다 놓고는 자리를 비우는 일까지 있었었죠.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와 놓고서 1시간이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까요?
아이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었는데 결국 이 여자는 제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시어머니 케어를 제게 원하는데 아마도 자신의 시댁에선 좋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했겠죠. 우리 어머니 니네 병원 갈 예정인데 물론 내가 병원에 있긴 할 거야. 그런데 네 도움도 좀 필요할 듯 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지? 네? 언니 시어머니가요? 맞아, 우리 시어머니. 너 결혼 이야기 슬슬 나오고 있잖아? 그럼 우리 서로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사이 되었잖아. 그리고 너 예전에 우리 엄마 니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발 잘 들어줬다며. 우리 시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셔. 나는 애들이 있어서 저녁에는 집에 가봐야 하거든? 네가 저녁엔 좀 있어줘.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언니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보고 혼자 하라고? 나 우리 시댁에선 좋은 며느리야. 그리고 너도 앞으로 좋은 며느리 되어야 할 거 아니니? 너 결혼 이야기 안 나왔어도 이런 부탁하지 않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 식구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는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긴 해야지. 나는 네 시누이가 될 사람이니까. 언니,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언니 동생이랑 만나는 게 이렇게 언니한테 책 잡힐 일인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병원 오지 마세요. 아니, 오셔도 제 도움 받을 생각 마세요. 더 이상 도와드릴 생각 없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좋아서 한 남자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감정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점점 미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갑질이라는 것이 원래 더 강해지지 약해지는 법은 없는데 내가 과연 저 여자와 식구가 될 수 있을까? 식구가 되고 나면 어떤 괴로움이 나를 기다릴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른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그렇게 그날 퇴근을 했고 집으로 갔는데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에는 잠시 나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제 팬이었던 그였으니 오늘도 신나게 누나 욕을 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했던 거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이어온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핏줄이 당겼던 거였을까요? 남자의 얼굴 표정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제게 화가 난 듯 했거든요. 남자는 제게 서운하다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누나와 문제 있을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이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보고 좀 참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누나라는 사람 성격 모르냐고, 한 번 정도 그냥 그래요 라고 들어주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사건건 자기한테 이르듯이 말을 하면 자기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들었어. 네가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다며? 니네 병원에서 치료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며. 그 병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잖아.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나? 뭐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오늘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래, 사돈 어른 좀 챙겨달라고 했다며. 자기야, 어른이야, 어른.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누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어른만 볼 순 없었던 거야? 내가 누나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누나 욕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오늘 누나한테 자기 이야기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 남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자기 부모님께 못할 것 같다고. 저를 좋아했던 부부는 살갑고 잘 챙겨주니까 그게 가장 매력적이라서 그동안 만나온 것인데 자기의 부모님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사돈 어른께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부탁과는 별개로 어른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어른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었냐고 제게 너무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자기와 결혼할 날을 꿈꾸면서 매우 두근거려. 자기랑 같이 살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행복한 모습 상상하면 잠이 다 오지 않을 지경이야.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사사건건 누나와 나를 세우면 나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사돈 어른은 우리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 그런 분께 그런 막말을 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와 미래를 논할 수가 있겠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자기 직장이고 자기는 자유롭잖아. 그냥 알았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런가요?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남의 집 시어머니를 맡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 누나가 돌아버리니까 이놈도 돌아버렸구나 싶었어요. 어, 어렵지? 네 언니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그런 부탁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머리에 꽂단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랑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니? 내가 막 아래인 것처럼 굴어야 하는 거야? 네 집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뭐 부탁한 적 있어? 그런데 왜 너네 집만 이러냐고. 야, 지금 나도 두근거린다. 너는 뭐 아까 뭐라 그랬지? 나랑 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에 두근거린다고 했나?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지금 막 두근거려. 그리고 뻥 뚫리는 것 같고. 헤어져. 뭣도 없는 집구석에 결혼도 전에 며느리 놀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짓거리 그만할란다. 너 돌았니? 어? 정신 어디 가출했어? 네 누나가 미치니까 너도 미쳤나? 핏주름 같은 거라고 뻔뻔하다. 어? 뻔뻔해. 잡지 마. 너한테 다신 안 잡히니까. 꺼져 이 새끼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하죠.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저를 잡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 걸어서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제 마음은 떠났고 실망도 큰 터라 그땐 잡히질 않았었네요. 요즘에도 그들은 저희 병원에 옵니다. 일주일 전에 로비에서 마주쳤었거든요. 그 누나라는 사람과 말이죠. 제게 아는 척을 하려고 하길래 눈을 바로 돌렸고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도 저희 병원을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저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갈 것 같은데 참 그 사람 속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내년쯤 결혼 계획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었더라고요. 지금의 남자를 만나면서 세상엔 좋은 남자도 많고 그리고 좋은 누나, 그러니까 예비 시누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다 그 남자 가족들 같지 않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나요? 그 똥차 가니까 좋은 차가 다시 왔으니 그걸로 위안 삼으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결혼 후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전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특별한 것 없이 괴로움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 전 저지른 일 때문에 말이죠.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제가 남편의 직속 상사였다는 거예요. 출장이 잦은 회사였거든요.
남녀 구분 없이 업무로 같이 출장을 자주 나갔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묵고 밤늦게까지 클라이언트와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의 말투, 습관, 성격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출장이더라고요. 처음엔 딱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보고가 끝난 뒤 남아있던 커피 한 잔의 여유운 늦은 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 기대에 잠들게 되는 무심한 습관, 그런 게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애는 2년을 채우는 동안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함께 일하며 싸우기도 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 2년 차에 접어들 즈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양가에서 팍팍 밀어주는 거 기대하기 힘들고 우리 둘 다 양심 있는 편이라 누구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건 미안했어요. 게다가 양가 어른들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셨고요. 그래서 반반 결혼을 약속했어요. 예식장, 신혼집, 가전제품, 예물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모은 돈으로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가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엄마가 좀 서운해하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텔폰과 마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가 결혼 준비를 다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른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조언도 안 구하고 그냥 우리가 다 결정하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서운하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어떤 조언을 구해야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준비한다고 했고, 그게 서로 부담 안 주자는 의미였는데, 그게 왜 서운함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뭐, 미정이 니네 집에서 아무 말 안 하지만, 우리 집은 좀 다르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거랑 뭔 상관인데?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뭘?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해. 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그리고 시대?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자기, 우리 엄마 생신 때, 알아. 전화 드렸었지. 그런데 그 전화 좀 늦게 드리지 않았어? 뭐? 자기가 엄마 생신 때 아침 일찍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좀 늦게 했었잖아. 아니, 그땐 어머니가 전화를. 그래,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지. 그런데 자기야, 그럴 땐 전화를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 그래서 그것도 서운하셨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암튼 자기야,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조금만 신경 써주라. 난 우리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엄마가 좀 아들 가진 부심 부리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좀 맞춰주라. 어? 좀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엄마는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생신 때 일이랑 이게 겹치니까 엄마가 더 서운해하는 것 같아. 좀 이해 부탁해. 자기야. 말 그대로 개 어이 없었죠. 아니 그럼 지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전화 한번 드렸었나?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우선은 알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 부심 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좀 맞춰드리자 싶었어요. 그냥 그땐 저도 모르게 숙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나빴지만 결혼을 모를 수도 없고 제가 제 감정만 내세우다 보면 나중에 제가 손해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났다면 제가 결혼 전 이야기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는다, 이걸로 기분이 나쁘다 했던 시어머니, 자신의 생신 때 받을 때까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교육 운운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세게 넘으시거든요. 결혼 전에 말이죠. 이 일로 끝낼까 하다가 남편이 빌고 또 빌어서 결국 넘어가긴 했지만요. 무슨 일이냐면요. 바로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순하게 넘어갔던 게 문제였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엄마가 서운해 하신다고 말했을 때 사실 속으론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곧 시어머니가 될 분이니까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톡으로 예식장은 이런데 어머님 어떠세요? 하고 물어도 보고 요즘 이런 예단 스타일도 유행이에요. 하고 사진도 보내드렸죠. 통화할 때 목소리도 한껏 높이고 일부러 한두 번쯤은 아향도 떨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니 보시기 어떤가요? 아, 그런 것도 어머님이 챙기셨어요? 제가 감사하죠.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과 저도 티격태격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나씩 맞춰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정아, 너 왜 아무 말 안 하니? 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현이한테 못 들었니? 이번 주 우리 제사 있는 거. 네? 제사요? 아, 네. 어렴풋이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와서 음식 마련해야지. 제대로 신고식 치러야 할 거 아니야? 신고식이라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며느리 둘이 안 해? 김씨 집안의 며느린 이제 넌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니? 지금 시어머니를 평생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시 어른들도 오시니까 미리미리 인사드려야지. 예전 같았으면 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야 했어. 그래도 어른들이 니들 배려해서 한 자리 모여주신다고 하더라. 이 얼마나 고운 분들이니? 미정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 심성들이 고와. 알았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저는 아직 남의 집 딸이었고 말 그대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 명의 예비 신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제가 이미 혼인신고라도 마친 며느리인 것처럼 그 모든 역할과 책임을 미리 해둬야 한다는 식이었죠. 그 말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신우에게서도 톡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제사 준비 도맡아서 한다면서요? 정말 이쁨 받으려고 별짓 다 하네. 나도 이건 인정. 언니, 나도 언니 이쁘게 봐줄게요. 그 뒤에 덧붙여진 웃는 이모티콘이 왜 그렇게 재수없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니,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시댁 제사상 차리고 부엌을 오가며 음식 장만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결혼 전인데도 벌써부터 며느리 돌이라니 이건 아니다. 지금 이거 끊어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 아니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따졌어요. 어머니랑 당신 동생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제사 준비를 도우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들러라, 음식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신고식이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제발 제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당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그의 반응은 제가 바랐던 이해도 공감도 아니었어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엄마랑 동생이 자기를 진짜 식구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남이었다면 그런 부탁도 안 했지. 결혼도 코앞이고 그냥 기분 좀 맞춰주면 좋지 않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다른 여자들도 다 해. 뭐 가족들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는 거지. 돌아다니는 여자한테 뭐 부탁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아니, 식구를 생각했으면 존중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 상황을 이해하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정상적인 가족의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식구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미화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다 한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야, 아, 미안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자라는 거였어. 사실 나도 그렇게 하잖아. 장인 어른이랑 낚시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그리고 장인 어른이 골프 배우라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어른이 바라시니까 그냥 따라 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 제사는 아, 앞으로 자기가 도맡아서 해야 하는 건 맞잖아. 자기 식구니까. 뭐라니? 지금 낚시 골프 얘기하는 거야? 아, 너 원래부터 낚시 좋아했고, 그리고 골프도 우리 아빠가 돈 대줘서 하는 거잖아. 너 돈 부담돼서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 아, 자기야. 그냥 진짜 가족처럼 굴면 돼. 그래,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대하는 것처럼 자기도 우리 집안 식구를 그렇게 대하면 돼.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다들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제발. 결혼을 물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미웠던 것도 결혼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죠. 그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을 뿐. 시어머니 시누이의 무리한 요구, 그리고 그걸 기분 좀 맞춰줘 라는 말로 퉁치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건 분명했지만 이 상황을 그저 감정적으로 흘려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잘 이용하면 앞으로 내 결혼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다. 지금은 어쩌면 사위 후보인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기 직전에 막강한 협상 카드가 쥐어진 순간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날 했던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대해줘. 그럼 분명 좋아하실 거야. 딱 그렇게만 하면 돼. 아, 그 말 진짜 황금 같은 말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오면 정말 이제 지집처럼 굴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고 우리 아빠랑은 어깨 동무하고 맥주 마시고 졸리면 소파에서 자고 밥상 차리기도 전에 냉장고 열어 찬밥 데워 먹고 누가 봐도 예비 사위라기보단 마치 10년 차 사위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그를 편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무척 예뻐하셨죠. 그 사람도 그걸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한테도 당신도 나처럼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곧 같은 기준으로 대해달라는 의미잖아요. 좋아요. 그 사람 말 들어야죠. 내 남편에 대해 사람의 말인데 공평하게 딱 그만큼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어머님이 날 가족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런저런 부탁을 하시는 거였겠지? 그걸 내가 너무 남처럼 선을 긋고 있었나 봐. 미안해. 이번 제사 나 참석할게. 그 말에 정말 환한 얼굴로 웃더라고요. 역시 우리 미정이 착하지 하는 얼굴로. 하지만 웃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제 안에서는 굉장히 분명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을 떨었어요. 주말 아침인데도 눈이 번쩍 떠졌고 샤워를 마치고는 옷장을 열었죠. 어디까지나 시댁에서 첫 제사 참석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제 선택은 매끈한 검정 원피스 한 벌, 무릎 아래로 차분히 떨어지고 허리를 살짝 잡아주는 딱 예의는 갖췄지만 전혀 움직일 마음은 없어 보이는 그런 원피스였죠. 어차피 사람들 나한테 행동 하나하나에서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을 테니 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마인드로 대할 거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남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남편의 식구들만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고 분위기는 조용한 전운처럼 잔뜩 차 있었죠. 저는 문을 닫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그대로 주방도 상도 전부치는 냄새도 모른 척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어요. 주말인데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살짝 피곤하네요. 아, 졸려. 잠깐만요. 눈 좀 붙여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망설임 하나 없이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켠에 서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뒤따라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검정 원피스의 지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외쳤죠. 아무리 결혼한 사이여도 아직은 아니잖아. 나가! 남편은 순간 멍해진 얼굴로 입을 달싹이다가 당황한 표정 그대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들려왔어요. 밖에서 들리는 웅성웅성 수군수군. 뭐야? 뭐야? 들어갔는데 뭐가 어쨌다고? 그 소리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암막 커튼을 쳤고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진 않았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했거든요. 10분, 정확히 시계를 맞춰 두었고 알람이 울리자 저는 그대로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누구도 저를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어요. 누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까 다들 머뭇거리던 거죠. 그때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음식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 옆에 섰죠.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s up, mom? 밥 없어요? 아, 배고프네. 자고 싶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네요.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좀 있나? 좀 뒤져봐야겠다. 바로 저는 냉장고를 뒤졌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열무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걸 꺼내 저는 밥솥에서 밥을 퍼서 그 열무김치에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제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 아니, 왜? 지금 자기 말처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우리 아빠랑 어깨동무하지. 편안하게. 그래서 나도 어머니한테 어깨동무한 거야.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 자기도 우리 집에서 그냥 막 냉장고 뒤져서 밥대도 아닌데 막 꺼내 먹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한 건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며. 왜? 이게 아니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부른 거라며. 그래서 나도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건데 왜? 문제 있는 거야? 그때 날카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얘 아무리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지금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야?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에 차려야지. 어디서 그렇게 감정 표현을 쇼처럼 하니? 쇼라는 단어에 순간 이성이 팍 끊길 뻔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머금 채 뚜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반반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도 반반, 신혼집도 반반, 예물도 예단도 반반씩 했습니다. 근데 자꾸 결혼하면 여자가, 며느리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들을 테니까 그럼 억울하지 않게 남자가 다 해주시겠어요? 그럼 저도 군말 없이 넙죽 엎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쇼를 하게 만드세요? 누가 먼저 선 넘었는지 솔직히 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부엌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모두 다 입을 꾹 다물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장 날카롭게 소리 질렀어요. 이게 제삿날 무슨 짓이야? 어디서 감히? 조상님들 모시는 자리에? 그리고는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저를 향해 덤벼들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뚫고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시아버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만들 해라, 다들. 그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까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하더니 손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시며 시어머니를 흘겨보셨어요. 당신은 왜 오라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결혼도 안 한 애를 부르더니 왜 며느리 타령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그리고 절 한번 바라보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네 뜻 잘 알겠다. 그래, 너 만만한 며느리 아닌 거, 우리 아들이랑 반반씩 공평하게 하는 거 나 이해했다. 앞으로는 여자가, 며느리가 라는 말 네 앞에서 안 하마. 결혼 전에 제대로 교육시켜주네. 복장도 단정하게 입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참석할래? 아니면 그냥 갈래? 아니면 좀 잘래? 그날 있었던 그 일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누군간 그 장면을 실수라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의 단호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혼 생활이 이토록 편안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저는 제사에 참석했고 시댁의 친척들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 역시 과하게 웃지도 지나치게 낮추지도 않고 그저 할 도리만 담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하는 말로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덕분에 전 참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하고 싫은 건 정중하게 거절하고 무리하지도 않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으면서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무엇보다 그날 저를 이해해 주셨던 시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를 드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살면서 처음엔 그냥 말뿐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분의 한마디, 그날 다들 그만해라 라는 말이 저를 구했고 이 집안에서 저라는 사람을 인정받게 해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요?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서로 안 건드리면 조용한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런 사이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웃고 울며 함께 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손을 맞잡았죠. 하지만 제가 시댁 문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는 바로 남편보다 한 번 더 결혼을 해본 것. 남편은 초혼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 남편과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한 재혼녀였죠. 물론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 사람에겐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걸요. 그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죠. 주말 저녁 집에서 전부 치는 소리 들으며 보는 막장 드라마 속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잤니? 잤어? 잤냐고! 이런 막장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였고, 그걸 제 인생으로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말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긴 터널 속을 헤맸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뒤에선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네. 진짜 웃긴다. 실화라고? 라며 수군거리는 걸 똑똑히 들었죠. 당연히 회사도 평온할 리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에서도 구내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늘 누군가의 눈이 제 뒷덜미를 따갑게 찔렀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숨죽여 부르며 뒤따라 웃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냥 어디든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어느 날 그 손을 먼저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그때 그는 저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조용한 동료였습니다. 눈에 띄게 나서지도 않고 유머가 넘치는 타입도 아니었지만 늘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퇴사를 결심했고 어떤 말들에 상처받았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퇴사하던 날 그 사람은 회사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짧은 한마디에 저는 울어버렸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꾸준했어요. 저처럼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손 내밀어주던 단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스르르 들어와 앉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요. 하지만요.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이겨내기엔 너무 버겁더군요. 왜냐하면 시댁은 제가 재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저는 대답을 망설였죠.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의 결혼, 그리고 이혼. 짧았지만 깊은 상처였고, 그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말했어. 결혼할 사람 있다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다고 했어. 뭐? 이렇게 갑자기?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준비는 내가 할게. 자기는 그냥 웃고 있으면 돼.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집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었죠. 식사 자리는 예상과 달리 아주 차분했어요. 거실 한복판에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이미 차려진 음식들 위로 따끈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시부모님, 2명의 시아주버님, 형님 2분까지 총 6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남이지만 모두가 무척 공손했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이제야 보여주다니, 얘 참. 동생이 연애하는 걸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성 정체성 의심 좀 했죠. 하하하. 누군가 농담을 던지자 다들 박장대소를 했고 그 사이에서 저도 어색한 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었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직장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 평소 성격까지. 그 대답에 모두가 만족한 눈치였고 시어머니는 식사 말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식구들 사람이라 그런가? 그냥 마음에 드네. 하지만 저 혼자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대해주는 이유는 내가 초혼인 줄 알아서 그런 거겠지? 사실 그 집에 가기 전 남편이 제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자기야, 제발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자. 아무 말 하지 마. 결혼했던 거 내가 나중에 타이밍 보고 말할게. 오늘만큼은 진짜 좋은 첫인상 남기자. 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믿었고 그가 말한 대로 따라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 그 식탁 앞에 앉아 다정한 말들을 들으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요. 사실은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꽂혔고 그 조용한 식탁 위의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는 한 번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짧게 끝났고 죄송합니다.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드려 죄송해요. 순간 숟가락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죠. 어떤 정신으로 그날 그 집을 나왔는지는 지금도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두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발걸음 하나 떼는 것도 버거웠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 형님이 조용히 말했죠. 그만 일어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꿀꺽 삼킨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현관문을 나섰을 때에도 머릿속은 하였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곁을 걸었죠. 그도 당황했고 화가 났고 또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끝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놓지도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끝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자책도 후회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이었어요.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렸지. 이럴 줄 뻔히 알았잖아. 결국엔 한번 다녀온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짓은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도 그렇게 거짓된 발걸음 위에 우리의 시작을 얹을 수는 없었죠. 나중에 어떻게든 밝혀지는 법이고 그때의 상처는 지금보다 훨씬 깊을 테니까요. 시댁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연락을 차지했어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정 씨 맞죠? 네, 누구시죠? 저 첫째 며느리입니다. 잠깐 통화 좀 하죠. 우리 막내 도련님 건드리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억이 있어도 빌딩이 수채여도 우리 허락 안 해요? 뻔뻔하기도 하지. 그렇게 말하면 뭐 허락할 줄 알았어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쪽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어야 했어요. 욕심부리지 말았어야죠. 이미 남편에게 이별을 고한 상태였었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그 이별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연이 흐르기 시작한 건 뜻밖의 곳이었어요. 바로 시아버지. 그분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단둘이 앉아 단판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 저 결혼 허락 못 받으면 그냥 막내 아들은 없는 셈 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 허락을 하셨다고. 그렇게 결국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 하나로 지켜낸 사랑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이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두 명의 형님은 그냥 저를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뭐를 좀 도우려고 하면 확 그냥 제 손에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장을 보러 가거나 하면 저를 마치 왕따 시키듯이 자기들끼리 가는 바람에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야만 했었죠. 그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기에 사람을 놓치냐고.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거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 거 다 티난다고. 그럼 형님들은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참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의 좋은 행사에 제대로 참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장소를 잘못 알려주거나 혹은 제게 이야기를 안 하거나, 나중엔 제 편이 되어 주었던 남편도 시댁 사람들과 제가 만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스스로도 그냥 당신은 참석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재혼 자리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거라고, 만일 또다시 이혼하면 2번 이혼을 하는 건데 그럼 망한 인생 아니냐고, 할 말 있어도 참으라고 했고 그냥 삭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심이 닿질 않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시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그동안은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관리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신이 무겁고 기운이 떨어지셨고 상처 회복도 더디고 잦은 어지럼증까지 겹치게 된 거죠. 결국 혈당이 장기간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합병증 우려까지 생겨 장기적인 요양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셨죠.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남편은 꽤나 자주 시댁에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저만 빼고 돌아가더군요. 마치 제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듯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사정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훤히 그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좀 돌봐드렸으면 좋겠어. 뭐라고? 내가 막내잖아. 그리고 사실 부모님께 제일 걱정을 끼친 게 누군지 알아?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곧장 확답을 내리더군요. 당신이야. 당신이 제일 많이 걱정을 끼쳤어.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를 사람 대접도 안 하던 집안이 이제 와서 저를 최대 걱정 제조기로 낙인 찍더니 그 빚을 갚으랍니다. 모시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자는 거죠.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집은 그냥 세를 주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돌보자. 형들이 약속했어. 부모님 집 내 명의로 돌려준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함께 상해야 할 큰일을 이렇게 결정 통보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게다가 그동안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득이 걸리니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건 또 뭐람? 웃기더군요.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돌봐드려야 한다면 며느리로서 돌인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듯 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죄인이야? 다른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한테도 내가 죄인이냐고. 아, 좀 그만하면 안 되냐? 항상 들어왔잖아. 어? 우리 결혼 전에도 들었잖아. 좀 조용히 따르면 안 돼? 뭐 자랑이라고 자꾸만 묻는 거야.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지가 매달려서 한 결혼인데
무시만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엄마 아프니까 저보고 돌보라고요? 이 사람들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라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결혼 7년 만에 합가하자고 하는 그 뻔뻔한 제안까지, 심지어 제가 이 집안에서 제일 문제거리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전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이런 꼴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게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진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을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 뜻밖에도 형님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안 받으면 또 뒤에서 말이 나올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친절했어요. 동서, 나야. 서방님한테 들었어. 지금 친정가 있다고? 동서, 나는 마음 다 이해해. 아마 너무 갑작스러웠을 거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이 기회 아니겠어? 기회요? 그래, 가족으로 인정받을 기회에 결혼 생활 7년이나 했잖아. 이제야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긴 거야? 순간 속에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7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당한 건 온갖 무시와 홀대뿐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받을 기회라고 포장하다니. 형님은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이 원래 좀 그래. 근데 이번에만 잘 넘기면 진짜 식구로 받아들일 거야. 다른 생각 말고 그냥 들어가. 그게 동서한테도 좋을 거야. 맨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가만히 조용히 들어가라고요? 역시나 한결같으시네요. 인정받을 기회라고 하셨어요? 저기요. 전 지금 이혼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뭐? 또 이혼을 하려고? 한 번 이혼은 안쓰럽게 봐주지만 두 번 이혼은 욕할걸?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집에서 7년 동안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으며 살았는데 남이 욕하는 정도요? 그런 건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혼자 식구 행세하면서 거지 같은 일 다 당해봤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요. 남 욕쯤이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걱정 언제부터 있다고 좀 당황스럽네요. 결국 저는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이혼해라. 그런데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의리 없이 살면 결국 다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말이 오가다 약간의 몸싸움까지 있었죠. 아버진 곧바로 저를 위해 움직이셨어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겁니다. 남편도 만만치 않게 들이대긴 했지만 결과는 뻔했죠. 전 끝까지 오해를 점했고 이혼은 제 뜻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막바지에 정말 웃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둘 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던 입에서 손사래를 치며 우린 못한다를 외치더랍니다. 그 과정에서 삼형제가 싸우고 절연 선언을 하며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제게 울먹이며 말을 하더군요. 와, 진짜 우리가 당한 거야. 우리가 이혼 당할 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이혼 무르고 우리 그냥 살면 안 돼? 부모님 돌보지 않아도 돼. 아, 그 집 명의가 이미 말이야. 알고 보니 그 부모님 집은 이미 큰 아주버니의 명의였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도 결국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만 당한 건 아니네. 7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 덜 억울했습니다. 어차피 이 꼴이면 제가 먼저 발 빼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죠. 그리고 주변에서 제 욕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만 응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남자? 아마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